그 호모 아카데미쿠스 2장에 나오는 그 학부들의 논쟁, 이 학부들의 논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칸트가 썼던 책의 제목이죠. 학부들의 논쟁. 그래서 그 칸트가 근무했던 대학에서 뭐 철학과 없애고 무슨 신학부를 많이 세우고 뭐 이제 이런 논쟁이 있었을 때 그 칸트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성의 공적 사용을 위해서 잘 안 팔리는 철학과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철학적인 남론 훈련을 얘기했던 그 책의 제목을 여기다 붙이면서 이제 브루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칸트처럼 무슨 뭐 어떤 이성의 공적 사용을 위해서 뭐 정당성을 외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회학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69페이지에 보면 뭐냐면 지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수가 되는데 유리했는지를 지표를 만들었어요.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뭐 A 그래가지고 아비투스의 형성과 학교에서의 선거 결정 요인, B 뭐 이 사람이 그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C 대학의 권력 자본에 관한 것으로서 뭐 자기 집안에 무슨 뭐 학사원이 있거나 학부장을 했거나 뭐 교육위원장을 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래서 최고 선발 시험의 심사위원에 속한 사람이 자기 집안에 있는지, 그 다음에 D 뭐 학문 권력 자본에 관련된 것으로서 교육 연구 교육직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관련이 있는지, E 학문의 위신 자본에 관련된 것으로서 뭐 국제적인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이 있는지, F 지적 명성에 관련된 것으로서 뭐 아카데미 프랑스 회원이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에 여러 번 출연했거나 아니면 무슨 유명한 일간지나 주간지에 기고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다음 G 정치 경제 권력 자본의 행동에 가서 인명록에 기저된 경우가 있는지, H 정책 성향에 관한 것으로서 아밍의 토론이나 뭐 다양한 청문서 등에 설명하는지, 이런 표를 만든 거예요. 이제 이게 브루드웨가 하는 방식이죠. 이게 이제 사회학이죠. 그래서 이걸 퍼센테이지를 내는 거예요. 퍼센테를. 그래서 여기 보면 표 1이라고 돼 있는데 그 74페이지, 75페이지에 보면 인구 통계 학생의 지표와 상속되거나 후천적으로 얻어진 자본의 지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학부, 문학부, 법학부, 의학부 이렇게 4개의 학부를 나눠놓고 이제 이 설문조사 돌린 것에 대한 인구학적인 통계를 낸 겁니다. 뭐 181인, 121인 그래가지고 뭐 출생 연도, 혼인 관계, 자녀 수, 출생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파리 출신이 아니야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종교가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75페이지에 부친의 사회적이고 직업적인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농업종사자 같이 하층 계급에서 무슨 이학부나 문학부를 간 사람은 많지만 오히려 법학부나 의학부를 가려면 아버지가 무슨 사법관이었거나 장교였거나 이런 사람들이 간다는 거니까. 소위 기술직 계통은 뭐 하층 계급에서도 갈 수 있지만 법학부나 이런 문학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굉장히 그런 문화 자본이 많고 상층 계급인 경우가 많이 갔다는 거예요. 이 교수로서. 그다음에 뭐 학교 자본의 지표 같은 거 76페이지에서 보면 사립학교에서 이 어디를 그러니까 이 프랑스도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명문 사립 학교가 있거든요. 뭐 루이 깍도우즈 같은 그런 데가 있다고요. 이제 그런 데를 어떤 대학이 나오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자사고를 나왔느냐 아니면 무슨 뭐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어학 같은 거 잘했던 사람 애들만 모아가지고 했던 그런 출신들이 서울대 가고 서울대 간 사람들이 교수가 됐느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다음 외국에 유학을 한 경우 뭐 그다음에 뭐 전국 학력대회에서 뭐 했느냐, 그다음 대학의 권력 자본은 아버지가 자문위원을 했느냐, 학사원을 했느냐, 교육연구단위장을 했느냐, 그다음에 학문적 권력과 위신에 관련된 거는 CNS라는 건 국책 연구기관으로 유명한데 거기에 연구위원을 했느냐, 소장을 했느냐, 뭐 이런 걸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게 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만들어 가지고 83페이지 이렇게 표를 쫙 그려서 공간에 또 표시를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결론이 뭐냐면 9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집단에 들어가는 진짜 입장료는 우리가 단체 정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체 정신. 에스프리 두 꼬라고 부르는 에스프리 두 꼬, 꼬라는 게 이제 육체라는 건데 이걸 단체로 번역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걸 단체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입장료는 우리가 단체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단지 말해서 단체나 그 단체의 존재, 동일성, 진리를 만들게 하는 모든 것의 재인식에 대해 잠재되어 있는 형태다. 이거죠, 이거. 그래서 한 5줄 밑에 보면 모든 단체의 재생산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뭐가 사회적 유산이 이런 고도의 선별적 분위기가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학교에서 습득하는 것보다는 학교 이전과 학교 이외의 경험을 함으로써 몸에 익혀지고 에토스나 신체적인 성향, 엑시스, 표현 방법, 사고하는 방법, 우리가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는 나는 무엇인지를 모른다와 매우 육체적인 모든 것으로 구성된 지속적 성향의 형태 안에 육체 안에 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거 뭐 여러분들은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뭐냐면 아비투스라는 게 육체적인 엑시스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이
이 대학 호모 아카데미쿠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법학부 교수가 될 때는 그 법학 교수의 어떤 문화적인 자본, 그다음에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자본, 그다음에 내가 어떤 학문적으로 뭔가 이런 네트워크 다 중요한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스프리 듣고 단체 정신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사람, 나하고 말하는 사람이 비슷한 사람, 절대로 무슨 무슨 돈을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렇게 막 뭐 우리나라에 가끔 그 등장하는 무슨 사립대학의 무슨 뭐처럼 누가 돈 받고 뭐 실력도 안 되는데 뭐 해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프랑스는. 그러나 묘하게도 자기가 비슷한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가 재생산으로 그 대학이 재생될 수 있는 사람만 뽑는다는 거예요. 뭐 눈 가리고 하고 뭐 블라인드 테스트하고 다 그렇게 법적으로 하고 제도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놈끼리 모은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프리 두 꼬라는 거예요. 단체 정신. 그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진짜 입장료라는 겁니다. 말이 재밌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게 법학부는 어떻게 좀 다르고 의학부는 어떻게 다르고 기술공학부는 어떻게 다르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그건 난 잘 모르겠어. 그 102페이지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오죠. 근본적으로 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학과들의 필요성은 결국 박사들의 공통된 의견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의견 자체도 일관성이나 사실과의 양립 가능한 합리적 필요성 안에서만이 뿌리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잘 조직 편성된 성향의 체계와 그 안에서 표현되는 어느 정도 객관화되고 코드화된 문화적 자의성의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안에 뿌리박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박사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학 안에서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장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늘 자꾸 강조하는 호몰로지죠. 상동성이라는 거예요. 대학의 논리가 대학의 논리만 작동되는 게 아니고 그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시대 정신과 관련돼 있고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브루드가 얘기하는 이런 장의 논리라고 하는 거는 막스 베버로부터 배워왔어요. 소위 종교장의 변화. 그러나 이게 이제 막시즘과 연결되는 이유는 베버는 종교장의 변화, 신참자와 구식자 이렇게 대결로만 봤는데 이 논리가 장의 논리, 내부적인 논리라고 한다면 이 브루드에는 막시즘의 경제학적 논리를 가져와요. 뭐 하부 구조적인 경제학적 요인이 그 자기들도 모르게 이 장의 논리에서 예를 들어서 학문의 장에서 프랑스 대학의 장에서 서로 막 박사를 뽑는데 내 제자 뽑을 거야, 네 제자 뽑을 거야라고 하는 이 학문의 논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학문적이고 상징적인 것 투쟁 같지만 실제로는 이해관계가 관련돼 있고 다른 장과에 관련돼 있고 정치 권력과 관련돼 있고요. 요건 약간 좀 막시즘적인 이 분석이 있는 거죠. 베버는 그렇게 다른 장과의 관계는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종교장 안에서 투쟁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뭐 자본의 종류와 권력의 형태인데 이것도 뭐 사실은 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이 안에서 다루고 있는 그 무슨 논리라고 하는 게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경제 자본과 상속 자본이 있고 문화 자본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 자본을 그 얘기하는 게 주로 이제 아버지가 무슨 대학 교수였다거나 학문적인 쪽인 관계 무슨 연구원 같은 걸 했다거나 아니면 교사였다거나 이런 종류고 그다음 또 하나는 경제적 자본과 관련시켜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자본과 문화적인 자본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뭐 그 대학의 진입이 작용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이 페이지가 뭡니까? 문학부와 인문문학부의 공간 120페이지인데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난 이런 거는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니까 좀 못 따라가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를 해서 이 브루드웨가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대학 사회의 지식인의 분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제적인 논리와 상징적인 이 어떤 권력 싸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냐는 걸 보는 거예요. 응? 여기 보면 133페이지 지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고 효력 있게 하는 구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면 경쟁자들의 전진 정도를 좌우하게 하는 위치에 억제가 부여하고 있는 권력의 효율성은 현실적으로는 힘참자들에 대해서만 행사되며 경쟁 게임에 참가하는 것을 수용하고 그런 게임으로부터 목표물을 승인하도록 하는 조건에서만이 행사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신참자라는 게 무슨 조교가 되거나 아니면 신임 교수가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논의, 박사 논문을 뭘 쓰는 게 교수가 되기 쉽고 어떤 사람 라인에 가야 되고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지배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거를 객관적인 거라고 느끼지 이게 무슨
속된 말로 야라가 있거나 부정이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근데 그게 바로 지배 전략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절대로 자기 지도교수한테 대들거나 이런 사람 프랑스에서 조수 못 잡습니다. 응?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질서의 승인이란 말도 써요. 그러니까 내 제자가 돼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뽑아주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프랑스는 그것이 더 심각한 나라죠. 그래서 뭐 아비터스와 기회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기회 성향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대학 교수가 될 수 있고 조교수가 될 수 있는 그 기회죠. 그거를 박사 공부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향 체계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 말투나 논문 쓰거나, 이건 하이데거적인 냄새가 좀 나죠. 뭐 예를 들면 박사 논문을 주제를 잡거나,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지도교수가 좋아할 만한, 아니면 대학 사회에서 좋아할 만한 주제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의 성향과 151페이지 요거 한번 읽읍시다. 위치의 성향과 아비투스 영역 사이에 만들어진 순환적인 인간관계 논리는 학문적 투자의 최소 성공이 대리문이나 보상물과 같은 학문적 외적 형태의 투자를 수용하거나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투자해서 내가 어떤 그 이해관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만합시다. 뒤에 얘기는 이제 뭐 68혁명이 어떻게 났고, 왜 대학이 그렇게,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해 오다가 왜 프랑스 대학이 68년도에 이렇게 다 와장창 무너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프랑스의 대학이 어떤 식으로 구조개혁이 되고, 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나는 이 문제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개화기 때 한번 받아들이죠. 후쿠자와 유키치나 뭐 이런 쪽을 통해서 유기주나 뭐 박영효가 받아들여 왔어요. 그렇지만 근대 국가가 안 됐죠. 그래서 일제 시대 때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일제의 어떤 근대성을 받아들여 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고 뭐 지식인이 되고 관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들이 미국식 학문 체계 갖고 들어왔어요. 그 이승만 때의 어떤 관료 체계라는 게 건국했던 사람이 그런 것이고, 박정희 때의 어떤 발전 국가 모델로 새만 운동하고 무슨 경제 개발했던 사람이 그런 거래요. 그러다가 이제 1979년에 박정희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이 무슨 소위 신자유주의 공부했던 미국에서 경제학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정착 공부했던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도 대학의 어떤 지식인, 대학의 교수들, 이런 것들이 외국 유학, 우리는 외국 유학하고 관련돼 있죠. 근데 그 유학을 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게 뭐예요? 다 집안이 부유하고 뭐 아버지로부터 뭔가 이게 뭐 유학 자금을 받을 수 있어야 유학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형적인 상속 자본과 경제 자본이 많은 거죠. 문화 자본과 경제 자본이 많은 사람이 우리 사회 대학 교수가 됐고, 그런 사람이 이 어떤 관료로 진입하고 우리나라의 어피니언 리더가 됐단 말이에요. 난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이데거에 대한 논점과 이 소위 호모 아카데미쿠스는 한국의 지식의 장, 한국의 대학의 장을 분석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 그리고 내가 다음 시간에 할 그 어떤 노블레스 됐다, 귀족 국가나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관료들로 진입해서 프랑스의 국가 형태를 설명하는 이 논리가 한국에도 대단히 유용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